아르메니아를 떠나 처음으로 맞이한 한국의 가을. 그 햇살엔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설레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메니아에서 온 윤원아라고 합니다. 저는 8월 달 말에 왔고 여기에서 한국어 교육학과 전공 중인 대학원생입니다. 한국에 대해 관심을 어떻게 갖게 되었냐면은 드라마를 보고 이제 더 깊이 알아보려고 역사, 정치, 문학 이런 것들 배워서 한국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직접 여행을 다니면서 한국 문화도 잘 이렇게 느껴보고 더 역사를 더 깊이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포근한 가을날, 윤오나 양이 찾은 곳은 가을 정취 가득한 김제입니다. 지평선 황금 물결 따라 난 길. 그 새로운 여정에서 이 땅의 오래된 역사를 만납니다. 가없는 지평선을 가득 채운 황금 물결. 호남 평야의 중심인 김제는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정말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예쁜 꽃들도 많이 펴 있는데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이꽃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요? 네, 가을을 상징하는 꽃이에요. 네, 가을에만 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꽃이 뭐예요? 저거는 꽃이 아니고 벼예요. 아, 벽은. 저기 지금 이렇게 좀 늘어뜨려졌잖아요. 네. 저게 지금 나락이라고 하는데 저기에 쌀이 들어있어요. 아, 저걸 이제 껍질을 벗기면 쌀이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해 먹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벽골제라고 하는 곳이에요. 벽걸제.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뭔지는 잘 몰라요. 네, 벽골제는 그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네. 물을 가두어 두었던 저수지를 얘기해요. 아, 저수지였군요. 네,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저수지예요. 지평선 황금 들녘길은 한국 농경 문화의 시원이 되는 벽골제에서 출발합니다. 이어 장화 뒤주가 있는 정종수 가옥, 아리랑 문학마을, 하시모토 농장 사무소, 그리고 아름다운 메타세콰이어 길을 걷다 보면 우리 땅의 내력과 그 소중함을 저절로 알게 되는 새로운 여정입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오래된 수리시설인 벽골제. 이젠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지평선 축제의 주 무대로 거듭났습니다. 보는 이를 압도하는 거대한 쌍용은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위상을 말해줍니다. 이 큰 용 두 마리가 왜 여기 있어요? 용은 물을 상징하는 물의 신이에요. 그래서 농경 문화의 고장에서 네. 수신이 가장 필요해서 네. 쌍용을 세워놓은 거예요. 아, 왜 언제 만들어졌어요? 저 용이요. 지금 이렇게 좌청용, 우백용이에요. 네. 좌측이 청룡이고 우측이 백룡인데요. 네. 저 청룡을 서울 용산기지에서 가져왔어요. 예전에 그 용산에 저 조각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곳에 농사의 고장에서 용이 가장 필요하다 해서 이리 가져왔고요. 한 마리는 2007년도에 그
당진에 저걸 만드는 작가분이 계세요. 네. 이걸 만들어서 여기에 같이 쌍용을 세워놓은 거예요. 사람들 여기 많이 찾아오겠네요. 그럼 엄청 인기 많아요. 저 네, 쌍용이. 그럴 그래서 것 예, 전설도 굉장히 많은데 청룡은 좀 나쁜 용이에요. 백룡은 좋은 용이고 그래서 청룡이 저수지 제방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요. 네. 어떻게 하면 제방을 무너뜨리지 않을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녀를 하나 바치면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 그래서 태수의 딸인 다냐라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다냐가 자기가 희생을 해요. 그래서 그 청룡의 그 소원을 들어주고 이 제방도 안 무너지게 잘 유지시키고 해서 다냐의 넋을 위로하는 그런 제사도 지내고 해요. 슬픈 전설이 돼. 예, 그건 슬픈 전설이죠. 김제를 넘어 이제 전북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벽골제 쌍용. 5층 높이의 거대한 조형물에는 과거 물의 신으로 여겨지던 용과 자신을 바친 다냐 낭자의 슬픈 전설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농경 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충분한 물과 토지. 여기에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마저 극복해야 황금빛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소녀 마지막 하직인 선봉입니다. 쌍용과 다냐 낭자의 전설은 벽골제 축조에 얽힌 수많은 어려움과 그 극복의 과정입니다. 매년 가을 이어온 벽골제 쌍용놀이는 수확의 기쁨은 물론이고 선인들의 도전과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전통을 말해주듯 벽골제엔 오래된 수문이 남아 있습니다. 벽골제의 수문이에요. 소문이요? 소문이 뭐죠? 수문은 저수지 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 물이 어떻게 나왔죠? 네. 저 널빤지가 올라가요. 그러면 밑에 도랑이 나 있었거든요. 그 도랑으로 물이 흘러가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아, 그러면 그때가 어떤 시대였죠? 그러니까 벽골제가 네. 330년 백제 시대에 만들어져요. 아, 근데 백제.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4번 정도 크게 보수공사를 해요. 그리고 지금의 이런 모습은요. 1415년, 태종 15년 조선시대에 다시 만들어져요. 아, 그래서 5개의 수문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내려가는데 이제 이게 그 수문이에요. 무강 비야신 후발 기사 산업화 과정에서 홀대받았던 농경 문화의 역사. 이제는 그 가치가 사뭇 더 빛납니다. (1700여) 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현재 총 19만 제곱미터의 넓은 터를 품고 있는 벽골제. 한국 농경 문화의 원형을 만나는 유일무이한 역사의 장이기에 지평선 축제엔 해마다 수십만 명이 찾아옵니다. 벽골제가 너무 넓어서 많이 걸어봤더니 이제 배고프네요. 그래요? 네. 그러면 김제에서 유명한 게 뭐죠? 쌀밥. 쌀밥? 김제에서 난 쌀로 지은 쌀밥을 드셔보세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어때요? 맛있네요. 찰지고 맛있죠? 네. 이게
어떤 음식이에요? 이건 설렁탕이라고 해요. 썰렁탕. 설렁탕. 썰렁탕은 근데 뭘로 만드는 거예요? 설렁탕은 소뼈를 고아서 고기를 삶아서 그 뼈 국물에 고기를 넣어서 먹는 음식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예. 속이 따뜻해지네요. 고소하죠? 네, 너무 맛있고 약간 우리 아르메니아 음식이랑 많이 비슷해요. 맛이. 이 설렁탕은 쌀 농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무슨 관련이 있는데요? 옛날에요, 네. 임금님께서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지내는 선농제라는 제사가 있었어요. 선농제라는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이 설렁탕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올해 농사가 잘 된 거 같나요? 그럼요, 올해 지금 농사 지은 햅쌀밥입니다. 벽골제에서 원평천을 지나 북쪽으로 약 3km. 장화마을 정종수 고택엔 쌀을 대하던 선인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곳엔 쌀띠주가 있어요. 튀주요? 튀주가 뭐예요? 뒤주는 쌀을 보관하는 창고 같은 것이에요. 지금 이게 쌀 뒤주예요. 집인 줄 알았는데요, 자꾸. 집 같죠? 네, 집 같아요. 근데 여기에 쌀이 70여 가마가 들어가는 쌀 뒤주예요. 그게 얼마죠? 상상이 안 가죠? 네,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다 쌀이 가득 찼다고 보면 돼요. 와, 엄청나. 이만큼이요? 그렇죠. 와, 엄청 많이 있었네요. 예. 그럼 그 많은 쌀들을 이 집에서 먹었나요? 아니요. 이 집 식구들은 뭐 물론이지만 네. 이 집에 오시는 분들 아니면 이 집 앞을 지나가는 분들까지도 다 이 집에서 밥을 드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네, 와. 네. 왜냐면 예전에 이렇게 네. 그 길이 이쪽으로 났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집에서 밥을 먹고 가고요. 지금도 그런 데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일은 가만히. 요즘 단위로는 약 6톤이 넘는 많은 쌀을 한 번에 보관하려면 그 재력이 상당했을 텐데요. 조선 철종 때 이곳에 집을 지은 정준섭이라는 분은 자신의 부를 아름답게 나누었습니다. 배고픈 이는 누구라도 허기를 채우게 했고 때로 지친 이가 찾아오면 기꺼이 한 켠을 내주었습니다. 선생님,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이죠? 이 건물은 한 170여 년 되는 건물로서 사랑채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외부에서 손님 오시면 남자 손님은 일로 다 들어오시고 네. 여성 손님은 이제 안채 들어가시고 그랬던 곳이에요. 아, 여기에서 와서 밥 먹고 예, 네. 여기서 주무시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아주 전국에서 소문 나다 보니까 네. 전국에서들 일부러 밥 드시러들 일부러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왜 팝을 공짜로 드렸죠? 세상에는 공짜는 없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좀 네.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베풀어야 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배울 점이 베푸는 걸 배우는데 그 당시에는 많이 베푸는 거지. 없는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네 젊은이들도 그 베푸는 것을 좀 배워야 되겠어요. 사랑채 앞 회화나무. 저 고목은 나누고 베풀었던 동네 정씨 가문의 전통과 그 이후 찾아온 혹독한 시대 또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장화마을에서 서쪽으로 약 2km.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의 배경이 된 죽산면 홍산리엔 100여 년 전의 이야기와 그 무대가
고스란히 재현돼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풍요로운 호남 평야는 표적이 됩니다. 일제의 횡포에 황금들녘을 떠나 만주를 비롯 타국을 떠돌았던 우리 민족. 그들은 다름 아닌 김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벽걸자에서 입었던 한복이 너무 화려하고 예뻤는데 지금 이렇게 입어보니까 너무 단순하고 여기 오자마자 아주 슬픈 느낌도 들어왔고 이 조각상도 보니까 뭔가 너무 슬퍼 보여요. 네, 이렇죠. 이쪽이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네. 쌀이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일제 강점기가 들어서면서 수탈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해요. 그러면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이렇게 구걸을 해서 먹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겠죠? 그렇죠. 서로가 다 힘들고 살기가 힘든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를 잘 극복해요, 우리 민족들은. 선생님, 이 건물이 왜 김제에 있는 거죠? 소설 아리랑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네. 그 소설은 일제 강점기를 다룬 소설이에요. 근데 그 책 속에 그 발상지가 지금 김제 내촌 외리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책 속의 마을을 재현해 놓았어요. 함께 나누어 먹던 선한 사람들에게 닥친 시련. 김제에서 시작된 소설 아리랑은 일제 강점기 민족의 순환과 끝없는 저항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전공하던 아르메니아 학부 시절에 3.1운동을 알게 되었다는 유노나. 앳된 얼굴의 유관순 열사 앞에서 저절로 발걸음이 멈춰집니다. 네, 저 3.1절 운동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어요. 100주년이에요, 딱 내년에. 100주, 와. 네. 그럼 100주년을 맞이해서도 네. 굉장히 큰 항일 민족 운동으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3.1 운동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윤은화 씨가 지금 입은 이 복장이 옛날에 유관순 열사가 입었던 복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곳에 오면 이렇게 입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윤은화 씨 나라에서도 이런 3.1 운동과 같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우리는 1915년에 아주 큰 대학살을 당했었거든요. 터키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죽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기념관도 있어요. 주모관이죠. 예, 네. 그래서 한국하고 아르메니아 역사가 굉장히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 역사를 들어보니까 너무 깊이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많이 비슷한 게 많이 있네요. 네, 맞아요. 우리도 일제 강점기에 뭐 죽어간 숫자가 어림잡아 400만은 된다고 해요. 소설 아리랑을 쓰면서 18,000매를 썼는데요. 네. 그 18,000매 언고지에 그 400만의 숫자를 넣어서 한 분 한 분 위로를 해드리고 싶었대요, 작가 선생님이. 근데 18,000매를 쓰고 나서 그 글자 수를 세어보니까 300만 자 정도밖에 안 되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글을 썼어도 이 숫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다는 이야기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1910년) 국권 침탈 이후 일제는 8년 만에 한반도 토지 소유권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일본인들은 조선 총독부의 토지 조사를 악용해 농토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황금들녘의 호남 평야엔 일본인 대지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하시모토 나카바예요. 하시모토 나카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한국 이름이네요? 네, 한국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일제 강점기에 죽산면 지역의 농토를 반 이상이나 소유한 사람이고요. 또 소작농민이 개인 혼자서 535명의 소작농을 거느린 그런 사람이에요. 한국인들한테 일을 시키고 농사를 지우고. 그렇죠. 한국인들한테는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일제 강점기 오늘날 중견 기업에 버금가는 대농장을 차지한 일본인들. 빼앗은 토지에서 노동력을 착취한 그들은 멋진 건물을 짓고 튼튼한 금고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죽산면 전체의 반절을 차지한 하시모토는 약과였습니다. 구마모토 리헤이라는 일본인 지주는 군산을 거점으로 약 3,000세대, 2만여 명의 소작농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착취와 낮은 소작료, 고리대금의 덫까지. 저 황금들녘을 앞에 두고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피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지평선 황금들녘길의 마지막 코스는 죽산면의 메타세콰이어 길.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사방 끝없는 지평선과 아름다운 길이 만난 이곳엔 이제 황금빛 풍요만 가득합니다. 편지를 쓴다 꿈에 두 발로 걷기 전 이 들판은 아무것도 없는 듯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유노나가 처음 걸어본 이 길. 김제 지평선 들판은 유구한 역사의 무대였습니다. 벽골제 쌍용의 전설과 장화뒤주의 미담이 대를 이어 전해오고 식민지 시절엔 민초들의 피땀 눈물이 스민 땅, 질곡의 세월이 지평선 황금 들녘길에 오롯이 새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이 프로그램은 전라북도 김제시와 함께합니다.